미국이 누리호 발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충돌 확률 98%. 당장 중단하라.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아리랑 7호. 이게 뜨면 한국은 미국 없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발사 직전 98%가 99%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 엔지니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8.7초. 나사도 포기한 기술로 98%를 0%로 만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침대 옆 전화기가 울렸어요. 백악관 직통 라인이었죠. 저는 눈을 비비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15분 뒤 상황실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25년간 백악관에서 일하며 이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긴급 소집이라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제임스 카터, 52세,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수석 보좌관입니다. 우주 관련 모든 안보 이슈가 제 책상을 거쳐갑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은 구름에 가려 있었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차를 몰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줄지어 빛나고 있었죠. 라디오에서 팝송이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북한 미사일인가? 아니면 중국 위성 문제인가? 머릿속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백악관 서쪽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줬어요. 복도를 걸으며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의 백악관은 낮과 달리 고요했죠. 상황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6명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보, CIA 부국장, 우주군 작전참모,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그리고 NSC 부보좌관. 전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 서류를 봤어요. NSC 부보좌관 마크 앤더슨이 화면을 켰습니다. 위성 궤도 시뮬레이션이 떠올랐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고 있었죠. 한국입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72시간 뒤 누리호 발사 예정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빨간 선은 한국 발사체 예정 궤도였어요. 파란 선은 다른 물체였죠. 충돌 예상입니까? 그것보다 심각합니다. CIA 부국장 로버트 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충돌 확률 98%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98%. 그건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없었어요. 상대 물체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로버트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폐기된 러시아 정찰위성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통제불능 상태죠. 공식적으로는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로버트가 잠시 침묵했어요. 최근 궤도가 변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에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궤도를 조정했다는 뜻이었죠. 마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예정대로 발사하면 고도 700km 지점에서 충돌합니다. 발사체와 위성 모두 파편화되고 최소 1200개의 우주 쓰레기가 발생해요. 캐슬러 신드롬 촉발 가능성은요? 국방부 차관보 해리슨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입니다. 낮지 않아요. 캐슬러 신드롬. 우주 쓰레기가 연쇄 충돌을 일으켜 저궤도 전체를 사용불능으로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통보했습니다. 마크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아직 답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23분. 72시간 뒤면 한국 시간으로 발사 예정이었습니다. 30분간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누리호의 재원, 발사 일정, 탑재 위성 목록이 떠올랐어요. 저는 노트에 핵심 내용을 적었습니다. 누리호. 한국이 순수 자체 기술로 만든 3단 로켓. 길이 47.2m, 무게 200톤. 이번이 6번째 발사였어요. 탑재물은 차세대 정찰위성 2기와 소형 통신위성 4기.
탑재 위성이 정찰 위성입니까? 해리슨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상도 30cm급이에요. 마크가 대답했죠. 북한 감시용이겠군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로버트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 감시도 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정찰 능력을 갖추면 미국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캐서린 박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발사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충돌 위험이 너무 높아요. 동의합니다. 해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죠. 98%면 사실상 확정입니다. 한국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순순히 연기할까? 이번 발사는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었어요. 한국 우주 독립의 상징이었죠.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우주군 작전참모 빌 터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요구요. 충돌하면 우리 위성들도 위험해집니다. GPS, 정찰위성, 통신위성 전부요. 하지만 동맹국에게 요구라니. 캐서린이 망설였어요. 동맹이니까 더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중에 왜 막지 않았냐고 할 겁니다. 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들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테니까요. 카터 보좌관. 마크가 저를 봤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물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발사 중단 권고를 공식 전달하되 한국의 자체 분석 결과를 20시간 내로 요청합니다. 그 이후 대응을 결정하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마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해가 워싱턴 기념탑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시간을 확인했어요. 저녁 6시 47분. 그들도 지금 이 순간 회의 중이겠죠. 25년간 우주 안보를 다뤄왔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우주 경쟁을 지켜봤고 중국의 부상도 목격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늘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미국 기술을 배우고 미국 부품을 쓰고 미국 궤도 데이터에 의존하는 나라. 그런 한국이 이번엔 다르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한국의 공식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공식 문서였어요. 외교적 표현으로 가득했지만 핵심은 두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려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발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났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이건 거절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명확한 거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크에게 연결했죠. 한국 답변 받습니까? 방금 받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실상 거부입니다. 네. 그들은 자체 분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체 분석이요? 마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우주 감시 네트워크 데이터보다 자기들 분석이 정확하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은 전 세계의 우주 감시 레이더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죠. 2차 압박이 필요합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를 소집하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한국은 뭘 믿고 저러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어제보다 험악했어요. 빌 터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미쳤습니까? 98%인데 발사를 강행하겠다고요? 아직 강행한다고 한 건 아닙니다. 캐서린이 말했어요. 자체 분석을 하겠다고 했죠. 같은 말입니다. 빌이 손을 내리쳤습니다. 테이블이 쿵 울렸어요. 시간 끌기예요. 우리 데이터가 틀렸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자체 우주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빌이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시스템보다 정확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한국의 자체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요. 계산 방식이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리학은 하나예요. 22는 어디서나 4입니다. 하지만 변수 설정에 따라 됐습니다. 마크가 손을 들어 대화를 끊었습니다. 이론 논쟁은 나중에 하죠. 지금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크가 저를 봤어요. 카터 보좌관, 의견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요? 네. 현장에서 그들의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측만 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출발하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노트북, 서류, 여권. 익숙한 출장 준비였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됐어요. 한국. 20년 전 주한미군 연락관으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우주 분야에서 걸음마 수준이었어요. 러시아 기술을 빌려 나로호를 겨우 쏘아 올리던 시절이었죠. 그 한국이 이제 미국에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사이에 뭐가 변한 걸까요? 비행기는 밤 11시에 출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14시간.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우주개발 현황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누리호 개발 역사. 2010년 개발 시작, 2022년 첫 성공. 그 사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엔진 기술. 75톤급 액체 엔진. 러시아도, 일본도 넘지 못한 벽을 한국은 독자적으로 넘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충돌 확률 98%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물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물체가 같은 궤도에서 만나면 충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검은 바다. 그 위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 발사체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위성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14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발사까지 44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공항은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죠.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로봇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니 한국 외교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카터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외교부 이준혁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나로우주센터로 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20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로우주센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헬기로 2시간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 헬기. 한국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발사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연구진은 발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충돌 확률 98%인데요.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계산으로는 다릅니다. 얼마입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건 나로우주센터에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어요. 헬기가 곧 출발할 김포공항이 보였습니다. 44시간. 그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헬기에 올랐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굉음과 함께 지상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산과 강, 도시와 들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미국은 한국에게 발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듣지 않아요. 왜? 그 답을 찾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 뒤 헬기가 나로우주센터에 착륙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짭조름한 바람이 불었죠. 저 멀리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하얀 로켓이 서 있었어요. 누리호.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로켓이 눈앞에 있었어요. 웅장했습니다. 47m 높이의 거대한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박정우입니다. 발사체 총괄 책임자예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어요.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엔지니어의 손이었죠. 제임스 카터입니다. 백악관에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충돌 확률 98% 때문에 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발사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관제실로 가시죠. 우리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자신감이 느껴졌죠.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를. 그게 뭔지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관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화면 3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실시간 궤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죠. 127명의 연구원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자체 개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전부 국산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인터페이스가 나사보다 직관적이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방식도 달랐어요. 더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죠. 25년간 미국 우주 시스템을 다뤄왔습니다. 나사, 우주군, 민간 기업까지 전부 봤어요. 하지만 이 관제실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박정호가 중앙 화면을 가리켰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누리호 예정 궤도입니다. 파란 선이 러시아 위성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교차점에서 충돌하죠. 그렇게 보이죠? 박정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의미심장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산은 다릅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죠. 충돌 확률 67%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67%요? 미국 데이터는 98%인데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박정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국 시스템은 정적 궤도 예측을 사용합니다. 현재 위치와 속도를 기반으로 미래 궤적을 계산하죠. 하지만 우주 물체는 계속 움직여요. 태양풍, 지구 중력 변화, 대기 저항까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도 반영합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네, 하지만 주기가 다릅니다. 박정호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2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왼쪽이 미국 시스템입니다. 10분 단위로 궤도를 업데이트해요. 오른쪽이 우리 시스템이에요. 0.3초 단위로 업데이트합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0.3초, 10분과 0.3초, 2000배 차이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AI입니다. 박정호가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 개발한 실시간 궤도 예측 AI예요. 전 세계 우주 물체 2만 3천 개를 동시에 추적합니다. 0.3초마다 모든 변수를 재계산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한국이 먼저 해낸 겁니다. 그래도 67%는 높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발사하기엔 위험한 수치죠.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67%로는 발사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아직 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빛났습니다. 따라오세요. 박정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관제실 옆 작은 문이 있었어요. 보안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죠. 박정호가 지문을 인식시켰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특수 제작된 좌석이 있었어요. 조종석처럼 생겼습니다. 앞에 3개의 화면이 있었고 양옆에 컨트롤러가 달려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반자동 수동궤도 조정 시스템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나사가 15년 전 포기한 기술이었죠. 그건 나사가 실패한 기술 아닙니까?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박정호가 정정했어요. 나사는 2009년에 이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발사체 비행 중에 인간이 직접 궤도를 수정하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았죠.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까?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걸렸어요. 그가 좌석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사가 포기한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인간의 반응 속도 한계. 둘째,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 부족. 우리는 둘 다 해결했어요. 어떻게요? 첫 번째 문제는 예측으로 해결했습니다. 박정호가 화면을 켰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이 떠올랐습니다. AI가 8.7초 뒤의 상황을 예측합니다. 조종자는 현재가 아니라 8.7초 뒤를 보고 조종하는 거예요. 반응 시간이 필요 없어집니다. 8.7초요? 인간이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앞당겼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아까 보여드린 AI입니다. 0.3초 단위 실시간 처리. 이게 핵심이에요. 박정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우리는 나사가 포기한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10년이 걸렸지만요. 저는 좌석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조종석. 하지만 그 안에 10년의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이 기술로 뭘 하려는 겁니까? 충돌을 피하려고요. 박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발사 후 궤도에 올라가면 러시아 위성이 접근합니다. 그때 이 시스템으로 궤도를 수정해요. 실시간으로. 충돌 직전에. 미쳤습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발사체가 비행 중인데 궤도를 바꾼다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폭발합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합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죠. 선생님이 직접요?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예요. 10년간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의지. 성공 확률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73%입니다. 73%요? 시뮬레이션 500회 기준입니다. 실전은 처음이에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73%. 높지 않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0%보다는 나았죠. 미국에 이 기술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박정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술 이전 요구가 들어왔겠죠. 아니면 방해했을 거예요. 방해라니요? 카터 보좌관님. 박정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러시아 위성 궤도가 갑자기 변한 거 정말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클로이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때도 대답을 듣지 못했죠. 누군가 우리 발사를 막으려 하고 있어요.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사도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 그것도 10년 만에. 박정호가 커피를 건넸어요. 드세요. 한국 커피입니다. 고맙습니다.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제가 말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발사를 연기하면 되잖아요.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발사대가 보였어요. 누리호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3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3년,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예요. 한국은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 했습니다. 우리 별 1호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했어요. 로켓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프랑스 로켓에 실어보냈습니다. 우리 위성을 남의 로켓에. 박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발사 당일 TV로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이 버튼을 누르는 걸요. 우리 위성인데 우리는 구경만 했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언젠가 우리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쏘는 날이 오겠지. 아버지도 엔지니어였거든요. 평생 그 꿈을 꾸셨죠.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어요. 누리호 첫 발사 성공을 못 보시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2022년 누리호가 처음 성공했을 때 묘소에 갔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해냈습니다. 우리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쐈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발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막으려 해도 위험해도 우리는 쏩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우주 정책을 다뤘어요. 예산, 기술, 전략, 전부 숫자와 논리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우주는 다른 의미였어요. 자존심, 아버지의 꿈, 나라의 미래. 그게 이 발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미국이 계속 압박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정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뉴스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UAE 우주청장의 발언입니다. 한국과 발사체 기술 협력을 논의 중이다. 사우디 왕세자의 발언이에요. 한국형 발사체에 관심이 있다. 유럽 우주국 성명입니다. 누리호의 기술적 성취를 주목하고 있다. 저는 기사들을 읽었어요. 전부 최근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는 발사체 수출국이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다음으로요. 박정호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미국이 막으려는 건 단순한 발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우주 독립이에요. 그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이 사람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도까지. 하지만 막을 수 없어요. 박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날아오를 시간이에요. 밤 11시였습니다. 발사까지 29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와 있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마크 앤더슨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카터,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발사를 강행할 것 같습니다. 미쳤군요. 빌 터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98% 충돌 확률인데 강행한다고요? 한국 계산으로는 67%입니다. 뭐라고요? 빌이 소리쳤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한다고 물리법칙이 바뀝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들에게 비밀 기술이 있습니다. 화상회의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기술입니까? 마크가 물었어요. 반자동 수동 궤도 조정 시스템입니다. 나사가 2009년에 포기한 그 기술이요. 그건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안 됩니다. 한국은 해결했습니다. AI로요. 저는 오늘 본 것을 설명했어요. 0.3초 단위 실시간 예측, 8.7초 선행 시뮬레이션, 수동 조종 시스템, 전부요. 설명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마크가 말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들은 10년간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시뮬레이션 성공률 73%입니다. 73%면 27%는 실패잖아요. 빌이 끼어들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위성도 위험해집니다.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동맹국에게 발사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로버트 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궤도 데이터 공유를 중단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건 한국은 아직 우리 우주 감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어요. 실시간 궤도 데이터 말입니다. 그걸 끊으면 발사가 어려워집니다. 그건 협박 아닙니까? 제가 반박했어요. 동맹국을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 조치예요. 로버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죠. 그렇게 하면 한국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관계보다 안보가 우선이에요. 빌이 말했습니다. 결정합시다. 투표로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궤도 데이터 공유 중단에 찬성하는 사람. 화면에 손이 올라갔습니다. 빌, 로버트, 그리고 다른 2명. 4명이었어요. 반대하는 사람. 저만 손을 들었습니다. 4대1로 가결입니다. 마크가 선언했어요. 카터 보좌관, 한국에 통보하세요. 6시간 내로 발사 중단 결정이 없으면 궤도 데이터 공유를 중단한다고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옳지 않았어요. 동맹국을 협박하는 건 미국다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전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결정을 알렸어요. 궤도 데이터 공유 중단. 6시간 시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결정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고 있었죠. 6시간. 그 안에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호였죠. 관제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 만에 관제실에 도착했어요. 안에는 박정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 연구원들,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카터 보좌관님, 박정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정은요? 박정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발사를 강행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국 궤도 데이터 없이요? 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실시간 궤도 정보 없이 어떻게 충돌을 피합니까? 박정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자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데이터가 더 정확하잖아요. 정확했죠. 과거에는요.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스템도 충분합니다. 3년간 검증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정부 관계자 같았죠. 카터 보좌관님,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현우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미국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이에요. 외부 압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권이요? 네. 우주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요. 우주조약 제1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조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감수하겠습니다. 김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70년 동맹입니다. 이번 일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무너진다 해도 우리 하늘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정호가 저를 불렀어요. 카터 보좌관님,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 나라의 점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들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UAE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발사 권리를 존중한다. 사우디, 호주, 폴란드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언제요? 2시간 전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점이 10개가 넘었습니다.
한국 편을 드는 나라가 이렇게 많다니.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가 늘어납니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처지거든요. 미국 눈치 보며 우주를 개발하는 나라들. 그들에게 한국은 희망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거죠.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미국은 한국만 상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큰 싸움이었어요. 우주 패권을 둘러싼 전쟁.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미국 편도, 우리 편도 아니에요. 왜요? 자기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먼저 나설 용기는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우가 시계를 봤어요. 발사까지 23시간 남았습니다. 최종 점검을 시작해야 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카터 보좌관님, 박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요. 한국은 발사를 강행한다고. 그럼 궤도 데이터가 끊기겠군요. 아마도요. 박정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으니까요. 그가 돌아서서 관제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늘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발사 12시간 전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예고대로 궤도 데이터 공유가 중단됐어요. 미국 우주 감시 네트워크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관제실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시스템 가동합니다. 한 연구원이 외쳤어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연결 상태 정상. 위성 추적 정상. 러시아 위성 포착 완료.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미국 데이터가 없어도 한국은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시스템이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었죠. 이건 준비된 거였어요. 한국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6시간 전. 누리호 최종 점검이 시작됐어요. 화면에 체크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엔진, 연료, 통신, 항법. 하나씩 확인되고 있었죠. 1단 엔진 정상, 2단 엔진 정상, 3단 엔진 정상, 페어링 분리 시스템 정상, 탑재체 상태 정상. 모든 항목에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최종 점검 완료. 박정호가 선언했습니다. 발사 준비 상태 돌입합니다.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짧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발사 3시간 전.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누리호에 조명이 켜져 있었죠. 하얀 로켓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인상적이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였어요. 네, 정말요. 저 로켓에 우리 30년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처음엔 남의 로켓을 빌렸어요. 그 다음엔 남의 기술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30년이 물거품이 돼요. 박정호가 웃었어요. 후회요? 없습니다. 왜요?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더 후회되니까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카터 보좌관님, 저 하늘이 보이세요? 네. 저 하늘은 누구 겁니까? 미국 건가요? 러시아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은 모두의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는 건 용기 있는 자만 할 수 있죠. 그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올라갑니다. 누가 막아도요.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만 있었죠. 발사 1시간 전. 관제실이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들어갔어요. 모든 연구원이 자리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반자동 조종석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불렀어요. 성공하세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그리고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관제실로 돌아왔어요.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떠 있었습니다. 59, 47점, 59, 46점, 59, 45.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0분 전. 발사 시퀀스 개시합니다. 연료 주입이 시작됐어요. 누리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0분 전. 모든 시스템 최종 확인. 이상 없음. 10분 전.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5분 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00점, 299점, 298점.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분 전. 60점, 59점, 58점. 화면에 누리호가 보였어요. 발사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0초. 엔진 점화 준비. 10초. 10점, 9점, 8점, 7점. 관제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점화. 굉음이 들렸습니다. 화면에 불길이 터져 나왔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륙 확인.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걸. 저 위에서 러시아 위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충돌 확률 67%. 아니, 어쩌면 98%. 박정호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며, 점점 빨라지며, 한국의 30년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10km, 속도 정상, 관제실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고도 30km, 일단 분리 준비. 화면에 누리호의 궤적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선이 하늘로 뻗어 올라가고 있었죠. 일단 분리. 쿵. 진동이 느껴졌어요. 화면에서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환호가 터졌어요. 하지만 짧았습니다. 고도 70km. 2단 정상 연소 중.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었죠. 고도 150km. 대기권 이탈. 그때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목표물 접근 감지. 관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러시아 위성이었습니다. 거리 847km. 접근 속도 초속 7.2km. 충돌 예상 시간 6분 23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6분. 겨우 6분 뒤에 충돌한다. 충돌 확률 재계산 중. 컴퓨터가 숫자를 뱉어냈습니다. 78%. 관제실이 술렁였어요. 2단 분리 준비. 2단 분리. 화면에서 2단 로켓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3단이 점화됐어요. 고도 300km. 3단 정상 연소. 충돌 확률 84%.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러시아 위성 궤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예측보다 0.3도 남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누군가 조종하고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실시간으로 위성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발사를 막으려고. 충돌 확률 91%. 계속 상승 중입니다. 관제실에 공포가 퍼졌어요. 연구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도 500km. 목표 궤도 접근 중. 충돌까지 3분 12초. 충돌 확률 94%. 94%. 거의 확정이었어요.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였어요. 수동 모드 전환합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충돌 확률 96%. 거리 127km. 충돌까지 2분 8초. 박정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데이터 수신 중. 8.7초 선행 시뮬레이션 가동. 화면에 새로운 선이 나타났어요. 초록색이었습니다. AI가 예측한 8.7초 뒤의 상황이었죠. 충돌 확률 97%. 거리 89km.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충돌까지 1분 41초. 충돌 확률 98%. 98%.
미국이 처음 경고했던 그 숫자였어요. 결국 맞았던 겁니다. 아니, 아직이었어요. 박정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차 조정 시작. 박정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화면에서 누리호의 궤도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변화였죠.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궤도 이탈 0.7도, 충돌 확률 재계산 중 숫자가 바뀌었어요. 94%, 4%가 떨어졌습니다. 관제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어요. 거리 67km, 충돌까지 58초. 아직 멀었어요. 94%는 여전히 치명적인 숫자였습니다. 2차 조정 시작. 박정호의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더 크게. 화면에서 누리호가 확연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궤도 이탈 2.3도. 충돌 확률 87%, 7%가 더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87%. 너무 높았습니다. 거리 43km. 충돌까지 31초. 31초. 겨우 31초 남았어요. 러시아 위성 궤도 재변경 감지.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위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피 방향으로. 저는 경악했어요. 누군가 실시간으로 위성을 조종해서 충돌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충돌 확률 89%로 상승. 회피에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공격이었죠. 3차 조정. 박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중 굴절 궤도 진입합니다. 관제실이 술렁였어요. 이중 굴절이요? 시뮬레이션에서도 성공률이 30%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박정호가 끊었어요. 8.7초 선행 데이터 최대 출력. 지금 갑니다. 그의 손이 컨트롤러를 움직였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화면에서 누리호가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S자를 그리며 궤도를 바꿨어요. 궤도 이탈 4.1도, 5.7도, 7.2도. 숫자가 빠르게 변했어요. 충돌까지 12초. 충돌 확률 71%, 63%, 54%. 숫자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도 없었습니다. 충돌까지 8초. 충돌 확률 41%, 7초, 32%, 6초, 24%. 저는 숨을 멈췄어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5초, 18%, 4초, 12%, 3초, 7%, 2초, 3.2%, 1초. 관제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0초, 침묵, 그리고 통과 확인.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최단 접근 거리 4.7km. 충돌 회피 성공.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껴안았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누리호의 궤적이 보였어요. S자로 꺾인 궤도. 러시아 위성을 피해 지나간 흔적. 8.7초. 박정호는 8.7초 앞을 보고 조종했어요. AI가 예측한 미래를 보며 현재를 바꿨습니다. 나사가 불가능하다고 한 그 기술로. 스피커에서 박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동 모드 복귀합니다. 목표 궤도 진입 확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페이로드 분리 준비. 분리. 화면에서 누리호 상단부가 열렸습니다. 위성 6기가 하나씩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 위성 분리 성공. 두 번 위성 분리 성공. 세 번 위성 분리 성공. 하나씩 확인될 때마다 환호가 터졌어요. 4번, 5번, 6번 위성 전부 분리 성공. 목표 궤도 진입 확인. 임무 완료. 관제실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52년 살며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걸 해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창문으로 붉은 아침 해가 보였어요.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박정호가 조종석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어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합니다, 선생님.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위성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8.7초요. 그가 대답했어요. AI가 8.7초 뒤를 보여줬습니다. 위성이 어디로 움직일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부요. 하지만 이중 굴절은 시뮬레이션에선 30% 성공률이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100%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봤어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죠. 30년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틀렸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98%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0%로 만들었어요.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틀린 게 아닙니다. 네. 미국 계산은 맞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98%로 충돌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했죠. 그게 차이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행동하는 자와 행동하지 않는 자의 차이. 네. 그겁니다. 박정호가 창밖을 봤어요. 태양이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 하늘은 이제 우리 것이기도 해요.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워싱턴이었습니다. 마크 앤더슨. 여보세요. 카터, 봤습니까? 마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98%였는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사도 포기한 기술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서를 기다리겠습니다. 마크가 말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카터 보좌관님, 김현우 차관이 다가왔어요. 기자회견이 곧 시작됩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순간입니다.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환호가 들렸어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성공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CNN 한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BBC 새로운 우주 강국의 탄생, 알자지라 미국의 압박을 뚫은 한국, NHK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였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사대가 보였어요. 누리호가 떠난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 누리호 발사 평가 보고서.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독립했고 전략적으로 자립했습니다.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건 우리입니다.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며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제안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는 모릅니다.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옳은 말을 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는 변했어요. 30년 전 제가 떠났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저 땅에서 오늘 역사가 쓰였어요. 한 나라가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그 하늘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 건 로켓이 아니었다고.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다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안다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해고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진 제안을 받았죠.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우주 협력 협정을 맺었어요. 동등한 파트너로서. 누리호는 이후 2번 더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UAE와 사우디에 발사체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도 체결됐죠. 박정호 선생님은 한국우주청 초대 청장이 됐어요. 취임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준비했습니다. 남의 로켓을 빌리던 시절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겁니다. 저는 그 연설을 영상으로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위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돌고 있어요. 98%의 벽을 뚫고 올라간 그 위성이. 그때마다 생각해요. 8.7초. 그 짧은 순간에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그 8.7초를 만들기 위해 30년이 걸렸다는 걸. 포기하지 않은 자만이 하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마무리. 지금까지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98%의 벽을 뚫은 8.7초. 30년의 준비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